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천억 원으로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에서만 4조 원 안팎의 적자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25%에 달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20% 안팎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일입니다. 반도체 실적 악화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서 불어닥친 반도체 한파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중 반도체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외교력을 이번에는 제대로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4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해주름들 쉽고 빠른 인쇄, 해주름들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해주름들.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해주름들.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Go Different.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그 첫 번째 시작. 토레스 EVX 사전 계약 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역의 전통주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는데요. 잠시 후 안동소주 김현박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예. 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윤재옥 의원이 109표 가운데 65표를 얻어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윤재옥 의원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예. 뭐 어떤 인물인지 역시 뭐 친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럼요. TK 지역이 지역구고요. 친윤 네. 맞고요. 예. 대선 때 상황실장을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선 상황실장. 그래서 가깝죠. 예. 그래서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죠. 상황실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체 선거판 전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고. 그 김학용 의원하고 경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학용 의원보다는 훨씬 더 친윤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봐야 그렇게 될까요? 봅니다. 물론 김학용 의원도 친윤이에요. 친윤인데 예. 뭐 이걸 뭐 밀도를 따지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학용 의원보다는 훨씬 더 친윤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그래요? 것 같고 예. 또 기본적으로 TK 지역을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두 예. 가지 분석이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TK 달래기라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TK 최근에 달래기. 이제 TK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TK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달래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대표도 TK 출신인데 원내대표까지 TK가 되면서 경상도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전부 둘 다 하게 돼서 비판이 많은데,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통령실이 그립감을 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공천 과정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윤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될까요?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 네, 그렇게 선거마저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뭐 일성을 보니까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준석도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과의 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가지고서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지금 이번에 윤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유동성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게 더 많은 분이에요. 친화력도 친윤 좋고, 색깔도 더 적고. 근데 그분이 과연 원내대표 하시면서 협상력을 발휘를 했나요? 저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내대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금의 당 구조나 체질 자체가 대통령실과 너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다 친윤 일색이잖아요. 대표도 친윤이죠. 원내대표가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원내대표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공천에 대통령실의 입김을 강하게 드러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정말 저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너무 강하게 당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협상을 하려면 본인한테 주어진 어느 정도의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부산 해운대 횟집에 가셨나 봐요. 네, 이게 각종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 이 뉴스 제대로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 횟집 가신 게? 왜냐면 그 사진이 찍혔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진도 일반인이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옥상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 시민이 찍었겠네요, 이거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좀 클로즈업 안 되고 전체 사진 있잖아요. 쭉 도열해 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제 연상입니다. 이거는 그걸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조폭 사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볼 때 느낌이.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통 영화나 이런 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다 대통령도 계시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김영한 청북도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아마 횟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경호상? 경호상 위험하다. 보세요. 이 사진을 위에서 찍었다고 하면 그 주변에 높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의 경우 정말 대통령이 위해를 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들도 이렇게 노출된 사진이 없어요, 거의. 물론 그때는 다 청와대에 계시긴 했지만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은 안에서 인사를 다 하고 그리고 먼저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장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도열해 있고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 그것도 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거는 경호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안에서 악수하고 인사할 거 다 하고 그냥 빨리 차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밖에서 거기서 좀 오래 계셨던. 그 얘기군요. 그거 지적이었군요. 그렇죠. 경호에 상당히 이건 위험해요. 저는 또 그래서 이 횟집 갔다 그래서 또 술 갖고 또 문제가 됐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군요. 그래서 경호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양곡관리법 얘기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거 다들 아실 테고 1호 거부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법안이 몇 개 있다 그러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거부권 계속 앞으로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갈 게 방송법 개정안 하고요. 간호법 개정안. 그리고 하나는 노란봉투법. 소위.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안을 민주당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행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입법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화돼야 돼요. 행정부는 거부권, 소위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입법부가 무슨 방법으로 그걸 견제를 합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거부권을 이용해서 그걸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럼 행정부가 그냥 독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야당 의회에서 국회에서 야당 독재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단독 입법 그렇게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가 그렇게 구성되게 하는 게 누구 뜻입니까?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물론 제2 요구권이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나 그걸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입법부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쌍그리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완전히 불통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합법적인 행위들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예컨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무조건 퇴장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법사위에서 김도우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통과를 안 시켜주고 계속 거기서 붙잡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민주당이 냈던 안보다 한참 후퇴했어요.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걸 추퇴를 시켜놨거든요. 그것마저도 국민의힘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대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냐. 국민의힘은 그냥 반대하고 막 나가버리고 회의할 때 그냥 싸우다가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법사위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지 말고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와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우리는 무조건 안 돼. 양곡관리법 안 돼. 방송법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우 국민들이 볼 때는 불통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여야 지금 관계가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감정 싸움. 국민들 보기엔 아주 보기 안 좋다는 거. 근데 재표결이 아마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부결되겠죠. 뭐 3분의 2 이상 뭐 가결돼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법안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뭐냐면요.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예요. 국민의힘에서 나올까요? 반란표가? 왜냐면요. 잘 보세요. 양곡관리법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농민들이잖아요. 그렇죠. TK 지역이나 PK 지역의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무작정 찬성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무기명 투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찬성표 던지는 사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왜냐면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요. 이걸 당론으로 정하기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할 텐데 지역구가 농촌인 분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그럼 총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농민들이 많은 곳에서 만약 이걸 반대를 해보세요.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반란표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상당히 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재밌겠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과를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저께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어요. 전주을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 전주라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당연히 되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진보당 후보가 됐습니다. 이거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제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니죠. 일단 민주당은 공천을 안 했고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서 몇 번 출마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안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그분을 민주당 후보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강승희 후보가 당선된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둬야 되냐? 이분이 주장했던 거면 강한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 이게 진보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 말은 물론 호남이라고 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그 국민의힘 후보는 6명 중에 5등을 했어요. 5위를. 그것도 안혜영 후보보다 더 득표율이 적어요.
그 김건희 여사 그 저격수 줄리 의혹을 줄리 제기했던 의혹. 분이죠. 아내 근데 후보도 여기 나왔군요.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보다 득표율이 적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근데 이분은요 2주밖에 안 했어요. 선거운동을 거기 가서. 안혜욱 씨가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랬는데도. 원래 고향이 경상도예요. 경상도인데 전라도 가서 출마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주 활동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표가. 이건 뭐 의미하는 바가 크네요. 크죠. 그리고 이분이 외쳤던 게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의혹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고 심지어 이분이 그 전주 MBC에서 토론회 할 때 그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까지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전주 MBC에서. 네, 그대로 나갔어요, 방송에. 할 때. 나갔죠. 왜냐면 그 생방송을 하는 거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고소고발까지 당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분인데 10%대를 받았거든요. 그거 국민의힘 후보는 8%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그렇다고 하면 과연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에 기초 의원이긴 하지만 김기현 의원 지금 대표죠. 김기현 대표 지역구에 있는 기초 의원이 민주당이 이겼어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울산 지역 중에도 거기가 서울의 대치동 같은 그런 곳이네요. 왜 노동자들 많이 사는 그 동네가 아니라 거기 아니에요.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울산 지역에도 거기는 대부분 국민의힘 출신들이 다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후보 1명 1대1 대결에서 1대1 대결에서.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크네요. 울산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진보 진영이 당선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요. 그렇잖아도 당대표 리더십 흔들리는 중인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또 한 번 큰 악재를 만나서 참 난관에 부딪힌 그런 김기현 대표고 여기다 또 최고위원 리스크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참 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30명 줄이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정개특위에서 3개 안을 제출해서 전원위원회가 다음 주에 바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안이잖아요. 30명 줄이자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뜬금없죠. 국면 전환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이 또 내려가서 막 후보 연설까지 해주고 이랬어요. 지지 연설까지. 그런데 졌단 말이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개특위에서 이미 3개 안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사실 논의를 해도 될까 말까. 근데 갑자기 의원수 30명을 줄이겠다. 물론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 박수 칠 수 있는 내용이죠.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근데 이걸 갑자기 던졌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무슨 토론을 해가지고 오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뜬금없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지금의 이 상황,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하고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특히 본인의 지역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이걸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없다.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정자교 붕괴 사고 보셨죠? 화면. 그거 너무 끔찍하던데 무슨 이런 날벼락이 다 있습니까?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뛰어가셔가지고 뛰어가시지만 않았어도 변호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정자교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다리가 전국에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수만 개 이상 될 텐데. 이거 전국적으로 다 이거 안전진단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노후된 교량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분당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분당이 처음에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때 그때 지어진 다리야.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된. 근데 그 분당 지역의 모든 교량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저 말은. 그리고 이게 인도와 다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해 놨거든요. 그 틈새가 사실은 좀 균열이 생기고 이러면서 빗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철근 같은 게 녹이 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도 쪽이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된 교량들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리가. 30년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50년 이상 된 것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 그럼요. 철저히 안전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막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전통주죠. 바로 안동 소주. 경상북도에서는 안동 소주를 스코틀랜드 위스키처럼 세계적인 명주로 만들고자 한다는데요. 오늘 안동 소주 박연박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저는 김연박 대표입니다. 예. 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이번에 이제 안동 소주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기쁘시기도 하고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소감이? 예, 안녕하세요. 민속주 안동소주 대표 김연박입니다. 네. 예,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추진한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가양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애주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이 스카치 위스키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한 노하우를 토대로 안동 소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전통주 출고액이 급증한 결과치를 보았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안동 소주 세계화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려 신라 시대부터 만들어졌군요. 이 안동 소주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자,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전국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안동하면 안동 소주. 자, 우리 안동 소주의 역사와 매력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안동 소주는 신라 시대 이후에 가양주로 쭉 개성되어 오다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외래주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우수한 전통주를 다시 찾자는 취지 아래서 1982년부터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전통주를 조사해서 전승, 보존, 발전에 힘쓴 결과 안동 소주의 술 담그기 비법을 지금까지 강직 전승해오신 조옥화 어머님이 1987년 경북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또 2000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0호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그 어머님 길을 이어서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0-가호 안동소주 명인으로 아들인 저 김연박이 명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인 지정되셨군요. 예. 또한 경북무형문화재 제12호는
저 아내이고 예. 또 조카 어머님의 며느리인 배경화가 예. 안동소주 보유자로 지정되어 정성 들여서 빚은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동소주, 뭐 식품 명인, 뭐 무형문화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소주 하면 이제 조관님 이렇게 다들 떠올리실 텐데, 자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 20호시고 아드님이신 우리 김연박 대표님이 그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 20-가호 지정되셨고. 또 부인께서도 역시 경북 무형문화재 제 12호 이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자 안동소주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상당히 복잡할 것도 같고 그런데 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네, 우리 민속주 안동소주 재료 과정은 누룩 만들기와 고두밥 만들기, 전술 만들기, 증류하기 등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네. 누룩은 이제 생미를 씻어 말린 다음에 파쇄해서 물과 혼합해서 원형의 누룩틀에 넣어서 드디어 누룩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누룩을 20일 정도 띄운 후 콩알 크기 정도로 파쇄한 후 곡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룻밤 이슬을 만듭니다. 또 그 다음에 쌀을 시루에 쪄서 고두밥을 만든 다음에 그 고두밥과 분쇄된 누룩을 손으로 버무려 물을 가해 혼합시킨 후에 술독에 넣고 약 15일간 자연 숙성시키면 전술이 되는데요. 또 발효된 전술을 솥에 넣고 소주고래 냉각기를 소리에 얹어 전술을 끓이면 증유되어 소주고래관을 통해서 증유 소주가 흘러나는 것이 안동소주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도수의 소주가 나오는데 점점 도수가 낮아져서 45도에 가장 좋은 맛과 향이 날 때 증류를 마치고 우리 민속주 안동소주는 누룩을 직접 자가 제조하여 누룩을 사용합니다. 예. 예. 아, 지금 뭐 쭉 말씀 들어봤는데 뭐 누룩 만들고 고두밥 만들고 쭉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다 사람 손 하나하나 거쳐서 하십니까? 아니면 좀 자동화 기계화가 좀 어느 정도는 됐습니까? 예, 지금은 그 누룩은 직접 다 우리 손으로만 다 발로 디디고 띄우고 다 합니다. 조금 이렇게 기계화된 건 없어요? 예, 기계화된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고두밥찌기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혼합하는 과정, 또 중요한 과정은 많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군요. 지금 얼핏 이렇게 보니까 안동소주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은 걸리겠네요? 그 소주 한 병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도 20일과 15일 플러스 며칠 남아 한 40일 가량 돼야 40일 정도. 안동소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손도 참 많이 가는. 예. 자, 최근 들어서 국내 주류 시장의 변화가 크다고 들었어요. 위스키 수입액이 뭐 크게 늘고 있고 또 젊은 층도 많이 찾고 있다 위스키를. 아울러서 우리 전통주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안동소주도 좀 매출이 많이 늘고 있나요? 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주류 시장은 격변기를 맞고 있어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류 수입액은 전년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회식과 모임이 줄고 소위 집에서 먹는 술을 하는 홈술 문화가 정착되어 고가의 위스키를 접해보는 많은 젊은 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이 커지게 된 영향입니다. 이제 스카치 위스키의 산업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처음 이번에 가보니까 10조 원을 기록했고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생산 위스키 90%가 수출로 이어지는 대표 산업으로 떠오르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스코틀랜드요? 그리고 90% 수출하는군요. 그리고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전통주 출고액은 143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84억보다 70% 이상 급증한 결과치를 보았을 때 이 전통주 전체가 143억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안동소주 현대화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세계화는 우리 그 전통주의 지난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고가 위스키를 찾는 층이 늘어난 추세 등 이런 것은 안동소주의 미래는 밝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동소주를 찾는 고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우리 전통주 출고액이 143억 원이다 지난해. 그렇죠. 이 중에서 안동소주 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혹시 그 통계 자료 보셨나요? 지금 금방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요. 예. 뭐 상당 부분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럼요. 예. 자, 지난 2월에는 이철우 지사와 함께 이제 스코틀랜드를 또 방문하셨잖아요. 뭐 여러분들 함께 가신 거 뉴스에서도 봤는데 거기서 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함께 그 전통주 업체 대표들과 함께 스카치 위스키 고장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에든버러를 방문해 가지고 제조업체와 중개장비를 제정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그 스카치 위스키 협회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뭐 코리아 푸드라든가 H마트 등 런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현지를 대상으로 안동소주 시음회를 가졌는데요. 안동소주가 아주 좋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받고 협약을 맺고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안동소주를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영국은 물론 유럽 시장 진출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도구로 삼고 그 양국 간의 기술 연수라든가 학술 교류 등이라든가 이런 상호 협력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코틀랜드 방문에서 느낀 점은 안동소주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뭐 자신감을 얻으셨군요. 현지 가셔서. 거기 왜 뭐 시음회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 안동소주 처음 맛봤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 굉장히 좋고요. 아주 뭐 향도 좋고 좋다고 그렇게. 너무 독하다고 하지는 않나요, 혹시? 외국인들? 외근하면 위스키 자체도 상당히 독하고. 하기야 참, 위스키가 독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동 소주가 위스키와 비교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충분하다. 뭐 이렇게 느끼시나 보네요. 그래요. 그 안동소주는 세계 명주라 부르는 그런 스카치 위스키라든가 중국의 백주, 일본의 청주들과 함께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그런 전통 있는 술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다른 술보다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나 전통주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안동소주도 한류를 타고 세계 명품주로 만들기 위해서 안동소주를 만드는 업체들과 현대한 기술을 합쳐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명품주로 만들어내겠다고 우리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에서 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열풍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관세청 수입 통계에 따르면 위스키 연간 수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30 젊은 세대에서 지속성 있고 특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위스키를 선호하며 소비 주체로 또 올라 업계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구상하도록 분수합니다. 그 안동소주는 스카치 위스키나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한 노하우를 토대로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서는 1시간 늦출 수 없다는 각오를 위해서 노력하면 우선 안동소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주 안동소주에서는 그 외국에 보면 그 증류소 투어라든가 시음 이런 체험 상품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주 안동소주에서는 안동소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안동소주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자료 전시와 제조 과정 체험과 시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소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 효자 상품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혹시나 뭐 인허가라든지 뭐 규제 뭐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세계화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동소를 세계를 위한 노력으로 TF단 구성이라든가 홍보한 운영이라든가
또 널리 홍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해외 바이오 발굴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과 3월 30일이라는 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코트라, 상호회의소, 도청시청직원, 안동소업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이런 규제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시행한 그런 찾아가는 컨설팅에서 우리 안동소주 업체들이 수출과 통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이와 같은 교육과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안동소주가 세계적인 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라며 안동소주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안동소주 업체에서도 노력하고 더욱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안동소주 세계화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소주 김현박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어제 라디오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임미애 위원장과 천하람 위원장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4.5 재보궐선거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총선이 또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총선의 변수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4.5 재보궐선거 결과 그렇게 자세히는 못 다뤘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구미하고 포항이던가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맞습니다. 전해주시죠. 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 이 재선거가 있었고요. 전 김삼조 의원이 별세를 하면서 치러진 재선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관심사가 됐던 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동네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네, 1,000억짜리 박정희 추모관을 구미시와 정부가 짓겠다고 나서면서 이 관심을 좀 모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김일수 당선자가 64.95%로 민주당 최한성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투표율이 매우 낮았었는데 투표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35%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어떤 분들이 투표장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적극 지지층이죠, 네, 적극 지지층들도 투표장을 많이 찾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이 노년층이나 이 토박이들은 투표장을 많이 찾는 반면에 선거와 상대적으로 선거장에 꼭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적은 이 젊은 층들은 투표장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35% 득표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거 지난 선거와 비교도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이 경북도의원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포항시의원 선거구는 여기는 민주당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이상백 당선자가 58.49%로 당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의 이상도 후보가 41.5%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꽤 많이 받았네요. 41%면. 네. 그러면 이게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우리 경북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무소속 후보였냐 했으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한 적도 없었고 이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최근에 포항에 의료 폐기물 사업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대책위 활동을 벌였던 이 지역에 시민운동을 벌였던 인사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41%의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구미 포항 선거구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국민의힘 후보지가 당선이 됐지만 상당히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군요. 예. 네. 자, 역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 당선됐으니까 지역 구도가 작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많은데요. 네. 영남 지역에 이번에 6곳의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당선자가 대부분 이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 구도가 안 깨졌다라고 아주 손쉽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앞서 경북도 의원, 구미 선거구에서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에 27.8%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장세용 당시 현직 구미시장이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재보선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노년층과 토박이 민심이 크게 반영됐다고 예측 가능한 선거에서 지금 3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구도가 이 과거보다 공고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중도층의 민심이 어느 정도는 심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번 이 다른 지역 역시도 이와 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제 지금 기억이 좀 흐릿해서 그런데 지금 구미시장이 민주당 장세용 시장이에요? 아닙니다. 지난해 아니죠.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민주당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의 김장호 현 시장에게 패배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장은 국민의힘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현 구미시장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장세용. 그래서 26% 득표하고 낙선했던. 자, 그 말씀을 주신 거고.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이 사실 울산 같은 경우 이제 김기현 대표니까 아까 최진봉 교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리더십이 또 흔들리게 됐습니다. 지금 울산 여기 교육감도 민주당 그렇죠?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저 진보 민주당이 진보 측이고 아닙니다. 진보 측이고 그리고 또 울산에 또 구의원 남구 의원 재선거가 구의원. 있었는데 거기서 민주당 그렇죠? 1대1로 붙었는데 국민의힘과 이게 지금 울산 교육감 선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진보 대 보수라는 1대1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역시나 같은 구도였는데 이번에 당선된 이 천창수 이 울산 교육감 당선자가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이 천창수 당선자의 경우에는 별세한 노키 정 교육감의 배우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왔던 김주홍 후보가 작년에는 44.96%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38.05%로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울산 남구 의원 재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한 명만 뽑는 선거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작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남구 이 지역은 두 명을 뽑는 선거구였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2명 모두 당선된 곳이었습니다. 1, 2등 다 했군요. 국민의힘에서. 그럼에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에다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울산 지역에서도 좀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좋지만은 않은 게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전주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당선자가 39%로 당선이 됐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면 민주당 성향,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나왔는데 이들의 득표율을 다 더하더라도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지도가 이 과거처럼 공고하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는 표를 주지 않지만 이 제3세력이 나왔을 때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보냈던 지역인 만큼 민주당도 하나의 좀 심판해야 될 세력으로 이 전북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또 분석이 가능하군요. 예. 네. 자, 이제 총선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특이점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지금 좀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에서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네, 양당 모두 지역구도, 지역주의에 기대서는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오늘 10월 11일에 재보궐선거가 한 차례 더 있는데 또 있습니까? 선거가 10월에? 네, 또 있습니다. 예. 이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당 모두 현 지도부 체제가 지속 가능할지 좀 살필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경북 지역 입장에서도 또 중요한 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단체장, 영주시장과 울진군수가 만약에 선거법 재판이 빨리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올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영주와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성향이 아닌 무소속 이 강자들이 또 포진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당에게도 껄끄러운 상황이고 민주당에게도 경북 지역의 단체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양당 모두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보당이 원내정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진보당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 이 통합정당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 입장에서도 정의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제3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남긴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 외에도 정의당이 원래 있었고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에 한 명씩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여기다가 이제 진보당 한 명까지 추가가 되네요. 예, 국회가. 자, 총선 1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네, 상대적으로 여당이 강세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을 때는 경북 지역의 후보를 다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가 만약 완화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도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소선거구제가 완화가 됐지만 도농복합으로 광역시나 대도시에만 적용이 된다면 경북 지역은 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선거구제가 바뀌게 됐을 때 제가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수도권만 선거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신당 출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서 만약 신당이 출연하게 된다면 우리 경북 지역도 새로운 선거구도가 짜여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30초 남았네요. 시간이. 네. 그리고 뭐 남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인데 어쨌든 10월 11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지도부 체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 비례대표제도 도입시까지 한번 예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